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사부터 정치, 게임과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를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청춘이란 이름 하에 우리의 20대는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치고 넘어질 수 있어도 그 모든 경험이 합쳐져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나아가 미래의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TOP 20대 청춘을 대변해주는 팟캐스트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0대를 구하라 20고백 듣고 오시죠. 나의 어느 부분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지인들의 노력의 집합체이다. 소설가 척 팔라닉의 말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예능 라디오 20대를 구하라 20고백. 한 일은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이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어딨노 불근불근. 짤짤이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20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20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20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20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같이 진행할 MC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집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초상남자 라마군. 고집쟁이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의 주름도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레이 스튜디오의 인성.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프라모델이 남아있사옵니다.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의 대출도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SNR의 정크. 네, 제발 제 빚을 갚아줄 부자 나타나주세요. 허우. 연결고리. 네. 자, 그리고 저의 머릿숱도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저는 풋내기 MC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할 뻔했어. 풋내기라 감사해요. 해시태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를 모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기운이 빠졌어요? 아닙니다. 뭐 이래? 턱이 빠져서 어림도. 자, 첫 번째 해시태그는 불만제로 과자입니다. 아 이거 짱나. 네, 짱납니다. 자, 인기 TV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서 국산 과자의 진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를 가지고 한국 과자 11개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10,000원으로 단 4개의 과자밖에 살 수 없었으며 같은 제조사의 과자의 양과 가격, 심지어 재료까지 달랐던 것입니다. 한 초콜릿의 경우 일본 수출용에는 카카오버터라는 고급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지만 국내용에는 저렴한 식물성 유지로 대체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 카카오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초콜릿으로 판매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버터는 1kg에 22,000원에 판매되는 고가 성분이라는 이유로 넣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제조사의 핑계입니다. 해당 업체의 문의양열과 한국인의 입맛에는 저렴한 식물성 유지가 맞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죠. 일단 불만제로에서 나온 걸 확인하자면, 자, 맛동산이 네. 미국에는 이제 420g, 네. 한국에서는 325g. 와, 무려 100g 100g 차이. 자, 미국에는 약 2,000원이고요. 네. 한국에는 3,800원이래요. 이야, 2배네요. 근데 거의. 그 제조하는 청주 공장이 똑같아요. 맞아. 와. 지금 나온 과자들 문제가 다 생산 라인이 똑같아. 그죠. 한 곳에서 나오는데 어. 그렇게 나눠질 뿐이야. 어. 이야.
마치 풋내기와 스무고백의 집중력을 다르게 하는 MC 고단과 같은 거네요. 아니요. 아. 나 여기 집중이 되게 더 뛰어난데. 어제 되게 발랄하게 하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계 더 비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관세도 붙고 해외 운송료도 붙어야 될 그렇죠. 것이며. 근데 오히려 반대네요. 그렇죠. 1,800원이 더 비싸단 말이야 한국계. 예. 그럼 텍스 빼면 원가가 진짜 얼마나 낮은 거야?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 전화를 해보니까 띠로로로로로 당- 띠로로로로로.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자기네들이 확인할 수 없는 문제래요. 자기네 과자면서. 어, 자기네 과자면서. 다 소비자 시켰구만. 보호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네. 비단 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명한 현대기아차도 똑같아요. 네. 내부 프레임이 국내용 내수용이랑 수출용이랑 완전 달라요. 음. 그래놓고 해외에서 팔 때는 한 대를 더 줘요. 경찰 한 대 더 주는 게 이런 행보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밖에서는 사회생활 잘하는 아버지로 막 이렇게 남한테는 부비작부비작하면서 집에 들어서는 아내 때리고 내 자식 망나니, 때리는 거랑 집안 망나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거랑 지금 하는 게 뭐야. 근데 이래놓고 우리나라에서 애공 마케팅 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국내 소비자들 그냥 홍이다. 호구. 응. 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호객님. 그래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또 일본에서 아몬드 초콜릿 알아요 다들? 네, 알아요. 알죠, 그거 되게 알죠, 맛있어요. 알죠. 겁나 맛있어요. 그것도 나오는데 네.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네. 2,000원. 음. 2,000원이 비슷하고 근데 일본에는 24개가 들어있어요. 네. 아 무려. 한국엔 14개가 들어있어요. 10개 차이라고? 12개. 12개? 반 차이야 반. 야. 와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카카오버터 1g에 22,000원이고 식물성 유지 한국에서 쓰이는 거는 1kg에 10,000원, 5,000원이 5,000원. 그러니까는 4배 더 저렴하면서 동물성? 아니, 5배가 더 비싼 거. 그러니까 원가는 5배 이상 저렴하면서 그렇죠. 가격은 2배로 더 받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라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되게 싸게 쓴다고 원래 기름 맛이 라면 맛을 되게 많이 좌우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코코넛 파뮤 네. 제일 싼 거 이것도 음. 식물성 유지라고 보면 돼요. 그걸 어. 쓰거든요. 그걸 다 내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으니까 다 그걸로 튀기는 거야. 그래서 요즘 수입 과자점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차라리 진짜. 거기 이용하신 게 훨씬 저렴하게 많이 맞아요, 구하실 맞아요. 수 있어요. 그리고 수입 과자점이 한국에 있는데 네. 네. 거기서 또 한국 거를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그런 방법이 왜냐면은 낫죠. 해외에서 파는 걸 판다 보니까 어. 그걸 한다 하더라도 국내 마트보다 더 싼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걸 물건 떼온다 그거를 치더라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네. 15,000원치만 사도 뭐 되게 많이 사요 진짜로. 아, 진짜 일주일치 사죠 일주일치. 아,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와사비 콩만 이만큼 사도 엄청 많이 사. 그 동훈이 형이 너무 좋아하잖아. 아니 근데 음. 지금 초콜릿에 대한 기준 다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아 그 카카오 몇 함량. 함량. 맞아요. 응.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전에는 원래 거의 몰랐잖아요. 네. 근데 다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카카오 성분 함량에 따라서 네. 초콜릿, 스위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패밀리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준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등으로 나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파는 건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그렇죠. 가장 초콜릿 낮은 가공품이 제일 낮은 건데 어. 코코아 고형분이 함량 7%가 10% 이상이 들어가는 게 뭐지? 10%. 준 초콜릿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고 뒤에를 확인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저도 옛날에 이걸 보고서 막 음. 이렇게 가게에 파는 것들을 한번 봤거든요. 음. 우리나라에서 파는 초콜릿들은 수입품 아니면은 다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초콜릿이 아닌 거야. 맞아요, 초콜릿인 맞아요. 척하는 가공품이에요. 네, 거의 그렇죠. 준 초콜릿이 많아요. 예. 어. 그러니까 진짜 초콜릿은 우리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야. 그치, 아니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초콜릿만 먹어보다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나라 거 길리안 이런 거 초콜릿을 먹어보세요. 먹어보면은 루이스 초콜릿 이런 거 먹어보란 말이야. 맛이 뒤져. 환상적이야. 다른 떡이야 거 못 먹겠어. 떡. 아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거를 못 먹어요. 아. 이건 초콜릿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놈들은 다 때려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과자들이 좀 있다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 포카칩이죠. 포카치. 똑같이. 와 포카칩은요 그 질소칩. 삼엄한 질소를 해치고 나서야 바닥 밑에 깔려 있는 그 황금색 감자를 봤을 때 그 쾌감. 그렇죠. 아 씨바 진짜. 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세웠으니까 밑으로 쏠리는 거겠거니 네,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소를 엄청나게 해치고 나가야 비로소 보이는 황금색의 그렇죠. 감자들.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맛동산 진짜 3,800원은 맞아요. 진짜 엄청나요. 밥 한 개 값이에요. 칙촉이나 촉촉한 초코칩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어마어마하죠. 그 맞아. 파손 금지용이라고 이만큼 종이로 붙여놨어요. 어. 그러니까 질소도 아니야. 이야. 전 옛날에 종이값이 더 늙었다. 씨. 저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감자 칩이에요. 포테토 칩은 아닌데 네. 그 길다란 아, 감자 튀김이거든요. 눈을 감자?
거의 그런 식인데 포장지는 정말 빵빵하지만 들어있는 거는 그 포장지의 반의 반도 안 돼요. 그게 포테이토 칩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이게 무슨 화장품이야? 포장지 값이야? 무슨?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초콜릿 일본하고 한국어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 거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군형에다가 이렇게 초콜릿 넣는 거죠. 칸칸칸칸칸. 그렇죠. 이제 그 비교를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붙이라고. 네. 네. 했는데 한국 거도 꽤 많이 붙이더라고요. 어...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보기도 좋은 반대예요, 떡이 멍청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멍청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좀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장 디자인이 세계적이래요. 근데 요즘에 음. 그런 중국 것 욕할 게 아니야.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새로 생긴 말이 창렬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편의점을 가면은 김창렬 그씨 캐릭터가 들어간 그 네. 야식 상품이 있었는데 네. 사면은 진짜 막 2,000, 3,000씩 하는데 막 족발 한 2개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열받으니까 이 창렬 같은 하다가 이제 점점 여기 그 용어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가격 과대 대비 포장에 과대 포장이나 뭐 아니면 가격 대비해서 막 이런 게 막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런 무슨 뭐 아까 과자 창렬이면 이 초콜릿 창렬 뭐 집이 막 이상하면 집 창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창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의 기업들 꼼수가 있어요. 포장이 워낙 커서 욕 먹는 과자들 있잖아요. 하도 네. 욕을 먹다 보니까 이게 판매율이 워낙 떨어진 거야. 그럼요. 그래서 그 과자들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거의 팔잖아요. 6개가 들어갈 박스에다가 그걸 이제 담아 주는 건데 박스만 크지 그 안에 그 들어가는 우리 4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선물 박스 그래. 가격 종합 세트 네, 같은 그래, 맞아, 걸로. 맞아. 옛날에는 다시 그거 버렸어요. 받으면은 엄청 기깔 났어. 이거 맞아, 아무도 안 맞아. 줬어. 막 까르르 웃고 막 난리 났지 그거 받으면. 요즘은 에이씨. 뭐 질소 먹으라는 거야? 차라리 헬륨을 담아주지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과자 소비는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는 뭐 누가 먹겠어요? 우리 여기서 따로 과자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진짜. 근데 저는 국내 과자 안 먹고 프링글스 먹잖아요. 그 프링글스는 좀 많이 찼잖아. 그 비싸기도 프링글스는 비싸고. 비싸진 대신에 많이 있어. 퀄리티가 다르지. 그 해외 과자 열풍이 부니까 네. 바로 우리나라에서 언론 플레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해외 뭐라고요? 과자 뭐 건강에 안 좋고 예. 막 바로 이러면서 나왔어요. 바로. 막 이러면서 뭐 닥터유 같은 걸 막 밀었는데 닥터유 그것도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조금 있어요. 가격 맞아요. 꽤 비싸죠. 마케도라든지.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건강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에 비해서 솔직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과자를 안 먹지 이 사람아. 나물 산에 가서 나물 뜯어 먹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음식 그러니까 과자라든가 빵의 그 가격 기준을 저는 참치김밥이랑 김밥 한 줄로 그 가격을 이제 따지거든요, 가치를. 경제학자 나오셨군요. 근데 요즘 과자는 기본이 막 2줄 값이니까 김경찬의 김밥이 감이 엄두가 안 나요. 저만 그래요? 아니야, 맞는 맞아요. 얘기예요.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안 사 먹게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좀 먹었지. 마이구미도 줄어들었어. 아유. 마이구미? 마이구미 맛있는데. 그거 아직도 먹어요? 외국 별남바 근데 왜 없어진 겁니까? 롯데 삼강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 네, 정답이네요. 네. 우리나라 과자 좀 가격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역차별하지 말고. 예. 이러다가 이제 국내-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발 돌립니다. 이제. 예,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하는 기업들 모든 기업들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공모전 아이디어입니다. 아하. 자, 학생 때 혹은 취업 준비 때 쉽게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모전입니다. 빠밤. 하지만 이 공모전은 왜요? 왜? 간만에 했는데. 되게 이거 동훈이 형이랑 대나무숲 할 때 많이 했어요. 빠밤 이런 거 많이 아니. 했어요. 자, 하지만 이 공모전은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왜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반문했어. 그러니까요. 자, 이유인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을 공모전 주체가 아닌 응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은 공모전 주체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하고 유용하는 등 지재권 관련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지적재산권이요. 네, 그렇죠. 지재권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죠. 네. 자, 불공정 약관이 창조경제 구현의 장애 요인이 되어온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던 국내 기업들은 또 새로운 꼼수를 짤 수밖에 없겠군요. 자, 간만에 괜찮은 법안이 통과됐네요. 괜찮은 취지예요. 이거 좋아, 네네. 좋아. 근데 이거와 좀 다르게 네. 이번에 또 황당한 판결이 나왔었어요. 어떤 건가요? 초상화에는 저작권이 없대요. 캐리커처에는.
그린 걸 따라 그린 거라는 이유예요. 그냥 사람을 모방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네. 저작권이 없다. 음. 이렇게 판결이 먹으라고 나왔어요. 하시고요. 자 일단 공모전이라는 자체가 음. 굉장히 돈을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 진짜로. 많이 했어요. 갑의 횡포죠. 네. 갑의 진짜로. 횡포죠. 자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500만 원 있어요 저한테. 500만 원 있으면은 네. 자 대상이 300만 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우수상 150, 그다음에 우수상 50이라고 쳐요. 상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참가비를 2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원을 하거든요. 아니 돈을 필요로 한 대학생들로만 이제 대상을 바꿔도 엄청 지원을 많이 한대요. 자 참가비 몇천 명이 하니까. 200~300명만 해도 본전 뽑네. 그렇죠. 참가비 2만 원이라고 하면 250명이면 딱 뽑거든요. 네. 딱 뽑고 그다음에 원래 대부분 하면 1000명대가 넘어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왕창 땡겨오는 거지. 땡겨오는 거죠. 땡겨와서 그리고 상장만 이렇게 슬그면 상장 되게 허접한 거 주고서 걔네 아이디어는 내가 가져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상품화 시켜서 또 팔고. 떼돈을 벌고 네. 그런 거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액텀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잠깐만, 야, 니네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 작년에? 그래서 안 했잖아요. 양심이 실려서. 결과론인데 이거. 네. 아무튼간 얘기하세요. 네, 대기업들 보면은 그 실력 없는 뭐야? 상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정책 쪽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이걸 이용을 해서 사내 아이디어. 내 그렇죠. 아이디어라고 속이고 그렇죠, 그렇죠. 승승장구 이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연구는 연구원들 아르바이트생들 비정규직 애들이 그러니까. 하고 그 이름에는 자기 이름으로 논문 내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서울경제 2013년 9월 15일 날 기사에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네. 해외 공모전들은 대부분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 기관은 아이디어를 활용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도록 하게 한대요. 좋다. 그게 맞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협상권이 좋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 건데. 황당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시의회나 네. 이런 좀 지역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네네. 기껏 공모를 해놓고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맞아, 진짜 안 써. 많아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공모전에서 이제 스타디움 와스타디움. 와스타디움이 이름을 했는데 결국엔 시장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이름 지은 걸로 해버리고. 그리고 그게 뭐야? 성남 이번에 새로 축구단 창설할 때도 네. 그 만화가 중에 샤다라빠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유명하시죠. 엠블럼부터 해가지고 유니폼까지 다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다 올리고 막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했는데 결국에 그 윗분들이 그냥 뭐 이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바싸바해서 다 그냥 맞춰버린 거야. 그 왜냐면 자기네들 원래 해주던 하청업체 협력업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그래서 그냥 끝났던. 아이고. 슬프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텀에 이제 그 로고 이제 그냥 네, 낙서 기증식으로 됐잖아요. 드렸고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김경찬 씨가 수정해가지고 예, 지적재산권 새로운 로고를 요구할 만들었지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네, 증인해드릴게요. 내가 한 것처럼 만들었죠. 아니 그거 나중에 액텀 커지면은 소송 걸고요. 내가 증인해줄게. 내가 그 계약서 대신에 없어. 계약서 없어. 7대3 가자. 7대3. 변호까지 내가 해주면 5대5로 가고. 변호할 수 있거든.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보죠. 네.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그거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개최한다면 어떤 공모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공모전이요. 스무고백이나 아니면 액텀 다른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여자 MC 한 명 좀 뽑고 싶어요. 오디션을 보겠다. 그 과정 자체도 그냥 저희가 방송하면 어디에 재밌을 것 같아서. 초점을 둔 오디션일까요? 그러니까 슈퍼 팟캐스트 뭐 K 뭐 이런 식으로 A.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 팟캐스트. 우리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바나나 잘 먹게 돼요. 막 무슨 소리야? 더러워. 진짜. 너네 부모님 듣는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진짜. 바나나 먹는데 왜 뭐가? 아니 그 방송할 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 그거 먹을 때 너무 비키니를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찌를 다 같이 얘기하면서.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는데? 고담 여자 MC 고담 없이도 이제 스무고백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제자리를 빼고 까고 하나 여자를 넣자 이 그런 소리잖아요. 거죠. 그럼 오디션 하나 보자. 괜찮네요. 괜찮네요. 저는 그거요. 저도 팟캐스트 관련된 건데 그냥 네.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공모전. 우리 아이디어가 이제 슬슬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괜찮네요. 새로운 방송 해보고 싶고 새로운 포맷은 또 이게 활용 가치가 어디까지 가나. 괜찮네. 그게 뭐 아까 우리가 네. 아까 정작가가 특히 정크님이 말하셨던 네네. 그런 오디션이 될 수도 있고요. 정크 결론은 그거. 봐봐, 결론은 그거니까. 바나나는 안 먹었나? 아니 바나나 과일 좋은 건데. 그거 언제- 열대 과일이잖아. 그걸 팟캐스트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되겠죠? 뭐 우리만 즐겁자는 거야 그럼? 네. 그럼 뭐 상관없고 나는 자 아마. 뜻대로 아이소. 저는 어느 그러니까 축제 공모전이에요. 음. 축제 공모전.
파리. 지금도 지역 축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예상 사람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워낙 없어요. 달리기 대회 같은 거, 마라톤은 종류가 꽤 많은데 그 이외에 다른 건 너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뭐 물총 싸움이라든가 그런 페스티벌 공모전. 우리 액텀에서도 뭔가를 다양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아이디어가 안 나와갖고 좀 아쉬웠거든요. 저기 라마군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축제가 없다고. 네, 그런 축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런 거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네? 한국민속촌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죠. 진짜 잘해요. 페이스북 진짜 좋아요. 진짜 잘해요. 그 트위터 어떻게 계정도 하는데요? 관리를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막 뭐 그 안에서 런닝맨 같은 것도 하고 그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거지 시간 탐험대 같은 느낌으로 뭐 여치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되게 재밌게 노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거요. 네.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를 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라마군은 떼돈을 벌고. 저는 옛날에 뭐 저희가 안 물어봤는데요. 네,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간 뭐 여러 가지들 의견이 나왔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공모전이라는 게 사실 바나나요?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악덕임 CK와 함께 손 안 대고 바지 벗기기 게임. 그만해. 이번 스무고백에서는 우리나라 과자의 과대포장부터 20대 대학생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들에 대해 다뤄졌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페드로님, 늘 재밌게 듣고 있어요. 다들 입담이 좋으셔서 단독 프로 해도 흥할 거예요. 힘내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주리김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후기 남겨보네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스무고백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라주영님, 정말 이변편 재밌게 듣고 있고요. 팟빵으로 들으니까 새롭네요. 다음 화도 기대할게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2주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라이크 역사입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역사에 관한 팟캐스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의 수도이죠. 경성으로 떠나볼 겁니다. 2주의 팟캐스트 경성 모던 타임스 듣고 오시죠.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어느덧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저희 라이크 역사가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네. 처음 시작한 게 저희 흥선대원군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조금 좀 어두운 시기를 많이 지났죠. 뭐 예. 갑신정변 그런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들어와서 또 독립운동 조금 우울하기는 계속 했습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약간 물론 무거워지는 얘기. 물론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또 네. 그 존경심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어두운 거는 분명한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정치라든가 좀 더 크고 묵직한 주제 다뤘다면은 오늘 그거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역사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이렇게 적다 보면은 큰 사건들 또 역사 인물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 35년, 36년 뭐 이런 긴 시간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니까 한 세대 이상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변화상은 그냥 1910년에서 1945년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크 역사 7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1930년, 20, 30년대의 모던보이 모던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두 분은 경성이라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구역은 잘 모르겠고 그냥 사대문 정도 아니야. 사대문 아니었을까? 저는 예. 그냥 서울의 옛 이름. 다른 지름, 네, 다른 이름.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네. 그 일제가 그 한국을 이제 병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을 그 격을 낮춰요. 낮춰서 경기도의 한 지역, 뭐 광주나 강화도처럼 만들어서 경성부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도 한양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이라고 하는 위치를 일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낮춰가지고 그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부가 조선 그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뭐 목포라든지 그러니까 목포랑 서울이랑 급이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경성이라고 낮춰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경성부청사만 지었던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또 자기가 깨요. 그래서 결국은 또 조선이라는 곳의 중심지는 경성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뭐 그 외에도 뭐 서울역도 경성역이었던 뭐 서울역도 만들게 되면서 다시 일제 강점기 내내 한 개의 지방 도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도시가 되죠. 선생님께서 좀 전 오프닝에 네. 20, 30년대 우리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저조차도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 보통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하면 사람들이 알기 싫어했고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당신 암울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나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있고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번 경성편 준비하면서 그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어둡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두운 시대였지만 사람이 살던 시대였구나. 거기에도 문화가 있었고 음악도 있었고 문학도 있었고 뭐 심지어 커피도 즐겨 마셨던 시대 이런 걸 좀 보니까 좀 되게 낯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모던 경성을 처음 인식했던 게 그 책을 통해서였거든요. 네. 그 2000년에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은 책이 있어요.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라는 이상한 제목을 가진 책이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그 김혜수랑 박해일이 주연한 영화 모던보이의 원작이 된 소설이에요. 저는 그 책을 소설로 처음 읽었는데 이 소설은 정말 제가 알고 있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식민지 총독부 관리인 청년 띵까띵까 놀고 맨날 연애하고 다니고 이런 남자가 주인공인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들은 맨날 연애하고 이렇게 뭐 커피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아니 이런 수가 이 당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당시 경성 사람들의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전체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조선 사람 또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로 누릴 수 있었다면은 상당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정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그럼에도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여갖고 그게 옆으로 퍼져나갈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쟁만 하던 시기가 아니라 삶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시대를 거치면서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그 시대에서 우리가 또 한편 건질 거는 또 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때 오히려 더 망가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식민 조선에도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20세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대체로 20세기 초에 모두 완성이 되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건 이미 그 전에 완성이 됐고 또 사회주의 혁명도 20세기 초에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즈음에 식민지를 겪게 되니까 뭐 산업이 됐던 이념이 됐던 여러 가지 제도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근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이었던 거 그런 어떤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우리는 불행하게도
식민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구하면 좀 사치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네.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고 또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네.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 영역에서는 상당히 빠져나가서 문학 쪽에 보니까 네. 예,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아까 저희가 20세기 초의 시기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의식주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일본 사람 중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예. 이름을 들어보셨죠? 예, 예.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됐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지향했던 부분이 탈아입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부터는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돼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제 다른 배경도 있지만 결국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네.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희생물로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만들어서 진행했던 일본 사람이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걸 옆에서 계속 봐왔던 우리가 볼 때는 아, 서양 문물이라는 게 저거 참 대단한 거구나 네. 네.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위장척사포가 사라진 처지에서는 저것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게 들어오면 좋겠다. 물론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게 딱 들어오면 먼저 배격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풍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켜거나 아니면 그 악기 자체를 아주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저런 것도 있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떤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그 서양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서양 문물로 통해서 결국은 서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식민지 조선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뭐 물건, 그 다음에 거기서 비롯된 약간의 제도, 또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크게 작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얼핏 이제 제가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뭐 영화나 음악이나 방송국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걸 활발히 좀 이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의 상당수는 그때 다 있었죠. 예를 들어 영화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어떤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도 있었고 또 그 백화점에 나들이 가서 서양식 식당에서 서양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일본인 마을에는 가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가 놓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수준이 낮고 한정된 영역에 또 한정된 어떤 사람들만 썼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갖게 되는데 그 박탈감을 갖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역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나 뭐 가스, 수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기술이 없었던 건가요?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1910년 이전까지의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것으로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자가 와서 외국의 사람이 공장을 지어갖고 운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께 되려면은 이제 공장 짓는 기술, 운영하는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려는 찰나에 식민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35년, 36년 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실제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 공장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 공장을 움직인 비율이 10% 15%밖에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공장에서 일한 조선 사람은 무척 많은데 네. 최상층에서 그 기술을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네. 일제 시대의 식민 지배의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이런 기술을 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들이 아니었어도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생각보다 무척 복잡하기는 한데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비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판 근거는 뭐냐면은 백보양보해서 그때 일본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 근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였나요? 결국은 식민지 조선의 최종 목표는 일본 본토의 어떤 영화, 어떤 제국의 영화를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었던 거지 이 자체의 시스템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의 목적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적절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시설들의 대부분이 북한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론 남북 모두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지만 왜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더 지금 발전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 위에 사상과 문화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상과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을 이렇게 누렸던 사람들을 요즘 뭐 모던거이 모던머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당시에도 많이 비난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난의 잣대는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는 잘 아시겠지만 지식인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층은 대체로 뭐 경성제국대학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동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경이나 유럽 유학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는 안 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건데 그 당시에 부정할 대상이 두 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봉건적인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체계 속에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제에 대한 그 지배에 대한 부정 이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봉건보다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일제 지배를 부정하는 쪽에 맞췄다면은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는 일제에 대한 부정도 일면 있지만 대체로 봉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시대를 좀 이상하게 살았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선각자였죠. 다만 그때 그러면은 봉건을 극복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그 일제에 대한 지배를 극복하는 게 먼저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은 대체로 이제 일제에 대한 지배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그분들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하지만 사람이 늘 2천만 명, 뭐 지금 5천만 명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아본다면은 그걸 이제 서로 연결해서 아마 좀 더 큰 한국의 어떤 식민지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특히 뭐 그런 페미니즘 같은 사상들도 거의 처음으로 들어와서 많은 신여성들이 나름의 고난을 받고 그렇죠. 신여성, 그러니까 결국은 봉건적인 정근대 지배 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희생자들은 사회의 반이었던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대체로 남자들의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지 여성도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의 격차가 제도적으로 아주 크게 나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보여줬던 한국 남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독립에 대한 의지나 독립 활동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어떤 생활 속에서 그 봉건적인 생각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하면은 거의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연결된다고 할 정도로 봉건적이니까 여자분들이 새롭게 뭔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큰 충돌
사회적인 네. 반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좀 가장 유명했던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 시대 신여성으로. 뭐 이제 뭐 비행기 조종사였던 뭐 박경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당시 최고의 아이콘은 그 나혜석이죠. 네. 나혜석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은요, 2014년에 적용시켜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 그렇지만 그 나혜석이 얘기했던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비판하자면 비판하기 힘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아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죠.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혜석은 잘 아시겠지만 꽤 괜찮은 집 자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용인시장 군수죠. 군수를 할 정도니까 좀 있는 집 자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진명학교를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오빠의 권유로 이제 동경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1차로 자유연애를 한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결혼하라니까 도망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김우영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네. 대단한 수제인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이왕직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영친왕 내외를 이렇게 쭉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게 돼요.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먼저 가시라고 난 여기 좀 있다가 해갖고 이제 있다가 이제 한참 뒤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그림과 원래 이제 화가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로. 그래서 나혜석이 들어가면은 뭐 최초의 무슨 여류 화가, 뭐 최초의 뭐 세계 여행을 했던 여자 이런 식으로 최초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던 인물인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양반은 자유연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봉건적인 생각들을 무지하게 공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신여성이 대표였던 나혜석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행여 생활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리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회가 그와 같은 나혜석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나혜석 개인사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속에서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고집이 좀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왜 그렇게 그 주장을 했지 자기 고집을 내세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혜석이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결국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회의 포용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조선시대로부터 겉으로는 뭐 머리도 깎고 두루마리도 좀 개조해서 입고 구두도 신고 하면서 사양화되었다고 하지만 남자들의 머릿속은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나혜석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제일 재밌는 게 그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에게 요구했던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4가지 조건을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 김우영한테 4가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 같은데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어렵네요. 이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두 번째 건 좀 쉽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세 번째 거는 집안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전실딸, 김우영도 2번째 결혼이었거든요. 전실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되게 공감하네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장이 사실은 저는 제일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첫사랑, 그러니까 동경에 있을 때 사귀었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나의 그러니까 이전 사랑을 인정해달라. 그런데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역시 모던보이스럽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계 여행의 첫 번째 도착점이 이제 도쿄였으니까 도쿄에 가서 그 최승구의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는데 역시
그 미모와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게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미니즘 어떤 여성 인권 운동하고 연결시켜서 볼 정도로 그 당시 상황들은 대체로 그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 1920년부터 30년까지 우리나라를 주름잡았던 멋쟁이,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에 대해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안테나님, 부드럽고 차분하게 풀어내주시는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배고픈 백구님, 이 방송이면 근현대 사회에 대해서 꽉 잡고 있겠네요. 재미있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 타령님, 은근히 재미있네요 라며 간단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 시대 우리나라의 수도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역사 전문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여행, 라이크 역사. 역사를 먹고 자란 도시들, 듣고 오시죠.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이고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진입니다. 네, 저희가 매번 방송 시작할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 모토가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이잖아요. 어떤가요? 정말 역사가 즐거워지는 것 같나요? 네, 처음엔 좀 즐거웠는데요. 이제는 점점 어려워요. 그쵸. PD님이 처음에는 재밌어 하시다가 그 책을 계속 이제 매번 방송 때마다 읽어 오시게 되면서 조금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시죠? 하필이면 윤 PD가 가져오는 책이 항상 두꺼운 책들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번번이 책을 잘 못 고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소설을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역사가 되게 정말 즐거워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역사 얘기도 하면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답사지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서울 근교에서 가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건축물이나 그 장소들이 그냥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아 저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역사보다 근대 역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근대라는 시기가 당연히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곳곳을 찾아봤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서울하고 다른 아마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모던 경성 서울을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근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이크 역사 8회 역사를 먹고 자라는 도시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가 볼 도시는요. 목포, 군산, 대구, 부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이외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도시들이 사실은 근대화 시기에 많이 발전하게 된 나름 신도시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제가 윤 PD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전라도라는 지명이 있죠. 그 전라도는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딴 건데 어떤 도시일까요? 우선 전주. 맞습니다. 전주고요. 네. 저는 압니다. 나잖아요, 이제. 네. 나주? 네. 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도는 그것도 앞자가 그렇죠. 딴 거예요? 네, 네. 경주. 네. 상암은 아니죠. 상암은 서울에 있는 거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꽃감으로 유명한 도시. 꽃감이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공원이 있고. 상주. 맞아요. 상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4개의 도시가 지금 전라도에도 포함이 안 되고 경상도에도 포함이 안 되는 도시라는 거죠. 이 전라도 경상도라는 이름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붙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빼놓고는 모두 각 도시, 각 지역에 유명한 두 도시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도시들이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도시가 아니었다가 근래에 급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근래라는 시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근대라는 시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상도에서 경주 뭐 상주가 대표 도시였던 거 그렇죠. 충청도는 뭐 충주 청주 이렇게 네, 볼 수 그런데 있는데 이제 지금은 경상도하면 대구 부산을 네. 제일 먼저 떠올리고 전라도는 그나마 전주 나주가 큰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큰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이제 목포 군산이 네. 비교적 크게 한때 발전을 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은 아마 이제 거기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다룰 목포, 군산, 대구, 부산 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셔요? 네. 요즘 같이 여행이 일상화된 네. 시기에는 조금 낯선 분이신데 도시녀세요? 도시녀? 도시녀보다 방콕녀다 방콕녀. 네. 선생님은 당연히 다 자주 다녀오셨겠죠? 이 동네들은? 사실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역사 유적 답사를 간다. 그럼 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은 경주, 네. 그다음에 안동, 뭐 전주, 나주 이런 조금 오래된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가지 않게 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근대 유적 답사라는 것들이 조금 많이 유행을 탔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전에 한국의 문화 유적을 찾았던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유적지들을 둘러봤다면은 지금 이제 오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 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영향을 끼쳤을 조금 가까운 시대의 흔적 이거를 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그게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유적인지를 몰랐지만 뭐 내가 사는 동네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살았던 동네에 가서 보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라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뭐 경주에 안압지 가서 어떤 추억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상상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추억들을 이제 아로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들로 볼 때는 발달한 한국, 막 산업화된 한국 그렇게 막 다듬어진 한국만 보다가 실제로 그 속에서는 삶의 모습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유적지나 아니면 근대 흔적들의 공간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국에 있구나를 이해하는데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곳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늘 목포, 군산, 대구, 부산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네. 이 도시들이 근대 시기에 처음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많은 발전을 보였던 도시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제 시기에 이 도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도시들이 이때 발전하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저는 또 윤 PD님한테 여쭤보게 되죠. 혹시 이제 경부선철도는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호남선 철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비 내리는 호남선. 호남선은 글쎄. 전주? 전주? 네, 전주는 기차가 광주. 없습니다. 기찻길이 없어요. 광주. 광주도 기찻길이 없어요. 송정까지 나가야 되죠. 지금 물론 광주광역시에 맞아요. 포함되었지만, 네. 군산? 군산도 아니에요. 군산도 아니에요. 원래 이 호남선이라는 이름은 좀 생뚱맞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다 이해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래 이름은 경목선이 돼야 돼요. 목선이요? 네, 목포하고 서울을 아. 연결하는 선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름을 짓는 관리들이 경목선 하니까 조금 어감도 이상하고 그 당시 호남 벌판이라고 하는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 기찻길이 쭉 평야지대를 지나가니까 호남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면은 호남선 그럼 어디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타 보신 분들은 이제 익산 지나서 목포까지 가는 그런 어떤 철로구나 철도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지금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이 됐든 목포가 됐든 군산이 됐든 전부 다 항구 도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라는 점은 외국과의 교류로 긍정적인 영역에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시기가 우리 어떤 자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때 그러면 어떤 빠져나가는 공간 속에서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경영에서 어쨌든 많은 자원들을 본국이나 또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때 굳이 발달시켜야 했던 도시가 있다면 항구 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군산, 목포,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빠르게 성장을 했고 대구는 그 당시에 이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면서 거기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큰 도시가 만들어져서 조금 발전 맥락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발전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탈의 목적으로 발달된 도시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잠깐 군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기찻길을 목포까지 쭉 내고 보니까 군산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군산선이라는 한 20km 남짓한 철로를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내고 이제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1호 신장로, 그러니까 새로 만든 길 뭐 이런 뜻이 되는데 1호 신장로가 군산에서 전주를 잇는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군가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벚꽃으로 유명했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냈던 것도 이제 철로를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의 어떤 풍부한 자원을 빨리 항구를 통해서 실어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곳이죠. 마지막 팟캐스트 듣고 왔습니다. 그 시절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낭만고양이님,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모습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요. 라이크 역사 덕분에 앞으로 역사 공부가 즐거워질 것 같네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이유님, 모던보이라 흥미로운 인물들이군요. 라이크 역사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대를 대변하는 청춘들의 고백부터 우리나라 역사와 그 시대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라이크 역사까지 다양한 팟캐스트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